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스러워요. 일본이 강제징용 사건에 있어서 기각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합법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럼 대한민국 헌법은 그들의 강제징용 점검을 불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일본 재판소의 결정 가용돼서는 안 된다. 알고 계시죠? 거기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가 간의 채무에 대한 부분이지 개인의 청구권에 대한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일본이 난리치니까 마치 신친일파 을사오적처럼 일부 인사들이 나서서 김현장이라는 대형 로펌이 네, 처장님, 바로 강제징용 소송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 그 사건 중에 하나죠.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주광동 의원님께서도 그 본질적인 부분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강제징용 일제 때 일제의 국가나 군도 아니고요. 민간 기업인 미쯔비시, 신일본 제철 이런 민간 회사에서 우리 국민들을 잡아다가 강제적으로 감금하고 노역을 시키고 뼈골 등골이 다 빠지도록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고 열악한 처우하에서 나중에 임금도 다 안 준 정말 희대의 전쟁 범죄 사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런데 피해자분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강제징용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대단히 어렵고요. 기록도 많지 않아서. 많은 분이 이미 돌아가시고. 그래서 1990년대부터 소송이 계속 이루어졌지만 성공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 제기했던 미쯔비시와 신일본 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우리 대한민국 법원에다 제기한 소송이죠. 1, 2심 패소하셨지만 2012년 5월에 기념비적인 대법원 판결이 내려집니다. 원고 일부 승소 취지의 원심 파기 결정이었죠. 알고 계시죠? 네, 판결입니다. 네. 네, 그때 그 피해자분들이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어떻게 되죠? 고법에서 그대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피해자분들께 각 1억 원씩의 손해배상 결정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해서 파기환송 취지를 그대로 고법이 받아서 판결을 내리면 대법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70% 이상이 4개월 이내에 심리 불속행 결정을 내리죠. 뭐 심리 불속행이든 어쨌든 네. 다른 추가 사항이 없으면 기각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사유는 피고 측인 그 미쓰비시 측에서 재상고 사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끌려간 사이에 2013년 9월에 미쯔비시는 그리고 신일본 제철은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김앤장의 재상고 소송을 수임을 합니다. 그렇죠? 이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계류만 된 상태로 대법원에서 잠자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이제야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처장님께서도 보셨을 대법원 특조단에서 확인한 자료 내에 나오는 이야기죠. 외교부와의 사이에서 대법원이 외교부를 배려해서 절차적 만족감을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원도 판사를 해외 파견한다든지 또는 고위법관이 해외 방문 시에 외교부의 의전을 받을 필요가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외교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해석하자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재판과 관련된 절차에 있어서 외교부의 만족감을 주자. 그렇죠? 네, 그런 네.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자료를 요청드렸지만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네, 그런데 그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봤는데 좀 경악할 만한 일들이 진행됩니다. 왜? 2013년 11월에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에서 일본 상공회의소 등 4개의 단체가 한일 관계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일 이병기 한국 대사를 만나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러자 이병기 대사는 전원 합의체를 대법원에서 구성을 해서 기존 소부 판단을 배제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청와대 또 외교부에 의견 전달을 합니다. 다 확인된 사실이죠. 그러자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이러한 우려를 전달을 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 알려진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외교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을 비서실장 관사로 불러서 3자 회담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언론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조단장으로서는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 사안에 대한 관련 문서를 예, 그때 보셨을 텐데요? 몰랐습니다. 예. 모르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 왜 일본이 이 사건 1억 원씩 자기 그냥 전범 기업을 이미 낙인 찍혔고 알려진 두 기업이 민간인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사건에 왜 국가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했을까? 합리적 추론을 하자면 당시에 추정되는 강제징용 피해자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죠? 만약에 이 사건이 확정적으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내려진다면 그 위에 벌어질 추가적인 소송에 대한 우려를 일단 예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한번 국제법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면 일본은 그대로 이것을 집행해야 합니까? 했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본의 민사소송법에 보니까 제118조에 법령 또는 조약에 의해서 외국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되는 경우 등의 4가지가 충족되어야만 인정하고 집행하게 되는데 예상컨대는 아마도 우리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미쯔비시나 신일본 제철 측은 1965년 한일 협정에 따라서 이미 끝난 사안이다. 그러므로 제1조에 제1항에 있는 조약에 의한 외국 법원에 이건 관할권이 없다라는 주장할 것이 뻔하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추정은 가능하겠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대법원에서 잠잔 사이 일본은 국력을 총동원해서 우리 대법원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외교부, 비서실장 총동원해서 법원 행정처장에게 압력을 넣는 이 상황이 이루어지던 사이에 2015년 1월 대단히 미스테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대법원에서 민사소송 규칙을 개정을 하죠. 이 사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어떤 규칙이 1월 6일 날 입법 예고할 때는 내용이 대법원은 국가기관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개정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관보에 게재될 때는 22일 이후에 내용이 바뀌어버립니다. 상고심 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내용은 대법원이 의뢰를 해야만 외교부가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럼 대법원이 의뢰를 해야 되는 형식을 취해야 하고 문제가 있게 되고 두 번째 내용은 상고심에 이해관계가 없는 외교부는 또 제출할 수 없게 잘못 수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이틀 만에 관보가 수정이 이루어져서 국가기관은 공익 관련 사항에 대해서 대법원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내용이 함의하는 의미를 잘 알고 계시죠? 민사재판에 있어서. 네, 추가적인 질의는 이따 보충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처장님 오전에 이어서 강제징용 소송 관련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5시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전원 모여서 사법농단 규탄 결의문을 채택 발표한 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저는 아직 보고받지 못 못했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전체 470명 학생 중에 334명이 참석을 했고요. 이 중에 299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 규탄 선언문의 핵심은 지금까지 발표되고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일단 우리 법원에 대한 우리 후배 학생들의 신뢰가 무너졌다. 특히 헌법 제103조 법관은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을 해야 한다라는 그 원칙이 법관 스스로에 의해서 무너졌다. 물론 재판 거래가 있냐 없냐 또는 사법농단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판단과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가장 순수하고 젊고 그리고 법학 이론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선배들로부터 잘 배웠기 때문에 숙지하고 있을 학생들의 결의라는 것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국민들은 물론이고 학생들마저 그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지 못한 이런 입장에서 송구하다는 말씀 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간략 다시 정리를 하면 2005년 제기된 그 생존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일본 전범기업 미쯔비시 신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2심 원고 피해자들은 패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상당히 신중한 심리 끝에 파기환송을 하죠. 그래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이었고
그 항소심에서는 그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인 하급심 판결이라서 대개 이제 그 대법원에서는 4개월 이내에 상고심 불이행, 상고 기각, 그렇죠? 이런 결정을 내리시는데 의외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재상고를 제기한 그 미쯔비시 신일본 제철 측에서 재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이유입니다. 한쪽의 이유만 있는 건데요. 어쨌건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일본에서 경제인 단체, 아베 수상 이러한 유력 인사들이 이병기 그 주일 한국 대사를 통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이것이 다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연결이 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전달을 하고 지시를 하고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법원 행정처장 차한성 그리고 그 박병대 연이어서죠를 공관으로 부르죠. 그리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3자 회동을 통해서 이 재판 자체에 대한 의견이 전달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법원은 결정을 못 내리고 그런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 1월 대단히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그 처장님께서 다른 그 어떤 정부 부처에서 만든 규칙이건 간에 규칙이 이렇게 기이하고 이상한 형태로 입법 예고가 되었다가 내용이 22일 만에 수정이 되고 다시 2일 만에 재수정돼서 관보에 게재되는 형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저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목격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서 그 할 수 있는 그 법의 최고 전문기관에서 저런 실수를 과연 그 의도가 없이 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보면 더더욱이나 결국 외교통상부가 대법원 판결에 서면으로 왜 서면이 중요한가요? 구두 변론일 경우는 구두 변론에 대한 상대 측의 반대 질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탄핵될 수도 있고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고 그런데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그냥 그대로 다른 상대방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의도 제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법원에는 구두 변론을 원칙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 하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하시잖아요. 필요하면 그렇죠? 할 수 있고 예. 다만 의견을 제출한 것은 그 당의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볼지는 모르지만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네. 대법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을 다 수용해 일반적인 건 가지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이 사건 자체에서는 대단히 기이한 형태로 왜 이렇게 규칙까지 무리하게 적용했느냐. 더더군다나 다음을 보시면 그래서 이 규칙 개정을 통해서 적용된 예는 오직 올해 9월 이전까지는 바로 이 강제징용 사건의 하나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까지는 확인 못하셨습니까? 제가 확인한 겁니다. 예. 다른 어떠한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이 개정 규칙이 적용된 예가 없습니다. 올해 9월에 지하철 7호선 공사 관련한 것이 최초로 강제징용 이외의 사건에서 그런 그 정부 조달청과 기획재정부의 의견 제출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이 의견서가 완전히 편향적입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개인은 이후에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일방적 해석과 관련된 외국 사례만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시면 거의 협박적이에요.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버틸 경우에 한국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될 수 있다. 과거사 문제에서 갖고 있던 도덕적 우월성을 잃을 수 있다. 국제사회가 우리를 국제적 약속을 뒤집는 나라로 볼 것이다. 이거 지난번에 일본 아베 총리가 한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과정에 또 기이한 것은 이 당시 외교부 장관 윤병세 이분은 이 2013년 그 임용 당시에 보면 미쯔비시 신일본 제철에서 대법원의 그 상고심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김앤장에 의뢰한 그 이 사건 소송을 위해서 만들어진 강제징용 소송 TF의 고문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김앤장 출신의 곽병원 변호사, 이분 판사 출신이죠. 이분이 또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되세요. 이 두 분이 결국은 대법원과 우리가 모르는 어떤 연락 체계를 통해서 이 재판에 관여를 하시고 개입을 하셨다는 흔적은 역력하다.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재판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필요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의견을 제출할 때 그 서류가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한테 전달돼서 그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사건은 현재 계속 중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사도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 네, 고맙습니다. 처장님, 채무자 회생법 처장님. 아, 죄송합니다. 채무자 회생법 개정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예. 네, 개인 회생 그 채무 변제 기간을 종전에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줬죠. 그래서 네, 너무 그렇습니다. 많은 지금 네. 개인 채무자들에 대해서 구제책으로 국가에서 또 국회에서 법 통과를 해주신 건데 문제는 서울지방법원은 소급 적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6월부터 발효인데 그 이전 대상자를 하더라도 신청하면 다 받아주고 계시는데 네. 지방법원들은 대부분이 소급 적용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그런데 2004년에 유사한 그 개정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8년을 5년으로 줄여줬었는데 그때는 대법원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일괄적으로 전국 법원이 다 소급 적용을 해주셨었거든요. 왜 이번엔 지침을 마련하지 않으십니까? 그에 대해서 그 담당 법관들의 그 워크숍을 통해서 조절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네. 그 결국은 그거는 재판으로 결정이라는 재판으로 통해서 하기 때문에 네. 재판에 의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니, 결정이야 그건 뭐 별도로 하더라도 일단은 요건이 되는 그 자체는 같이 전국에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각 법관이 그렇게 그 재판을 통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럼 2004년에는 그 잘못된 건가요? 대법원 지침 마련한 것이? 그때는 아마 어떻게 마련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우리 행정처에서도 네.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른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차별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거나 똑같은 사안을 두고 네. 뭐 형량이 다른 거와 뭐 유사하게 그렇게 볼 여지도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싶은데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행정처에서 나서 가지고 기간을 뭐 어떻게 하거나 하는 것은 재판 관여다고 이렇게 봐서 못했습니다. 예. 재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앞서 사법농단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 강제징용 사건 제가 상당히 좀 의문스러워서 계속 연구 중인데 이제까지 제가 판단한 바로는 재판 거래는 없다라는 강한 판사님들의 말씀을 믿고 싶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 내용에 누군가 개입해서 유죄를 무죄로 바꿔라라든지 양형에 영향을 미쳐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판사님들의 성격과 소신과 이제까지의 직무 전문성 등에 비춰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2008년에 신영철 전 대법관이죠. 그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판사들에게 그 특정 촛불 집회 관련 사건에 있어서 보석에 신중하라. 그렇죠? 재판을 신속히 하라. 그 다음에 특정 재판부에 배당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판사들이 반발하셨잖아요. 네, 도저히 이건 재판 관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받아들인다. 대법원 윤리위원회에서 신영철 당시 중앙지법원장에 대해서 경고 처분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사안들을 그 당시가 이제 이명박 정권 시절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판사님들이 쉽게 재판 거래하시지는 힘들 것 같은데 이번 그 강제징용 재판에서 나타난 양상을 보아하니까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중심이 돼서 재판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판의 규칙을 바꾸고 시기를 조정을 하고 재판부를 변경하고 이러한 재판 외적인 행정을 통해서 사법농단이 이루어진 경향이 같다. 상당히 짙다. 처장님 같은 거 느끼셨죠? 뭐 언론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언론뿐만 아니라 좀 솔직해졌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앞으로 아마 우리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려면 솔직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정황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전혀 재판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건 다 오해일 뿐입니다. 단지 상고법원을 설치하고 싶은 욕심에 실제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실을 정권에 유리한 것인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이 믿겠습니까? 예, 수사 결과를 잘 지켜보고. 네, 수사고요. 그래서 이러한 법원 행정이 교묘하게 예를 들자면 그 승부 조작, 프로축구, 프로농구에 있어서 직접 경기의 승패를 조작하는 방법도 있지만 경기 일정을 미루거나
그렇죠? 또는 규칙을 바꿔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팀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게 할 수 있는 거 이거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조작이죠. 재판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다 지금 드러나 있기 때문에 특히나 김능환 대법관의 2012년 5월 그 선고문을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스러워요. 일본이 강제징용 사건에 있어서 기각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합법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럼 대한민국 헌법은 그들의 강제 점검을 불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일본 재판소의 결정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알고 계시죠? 거기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가 간의 채무에 대한 부분이지 개인의 청구권에 대한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일본이 난리치니까 마치 신친일파 을사오적처럼 일부 인사들이 나서서 김현장이나 대형 로펌이 중심이 돼서 재판의 외적 행정법을 전부 다 조작한 거 아닙니까? 이 한 건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그 박근혜 대통령 정부 하에서 대법원에 대한 집요한 행정적인 침해와 그로 인한 재판의 영향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윤곽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좀 솔직히 제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사 결과와 또 전합제 판결을 통해서 잘 그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4년에 그 지침은 그때는 인가 전 사건만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인가 후에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재판 상황으로 상황이 다르다고 합니다.